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성준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16세기 사림의 성장과 붕당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림. 그들은 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마침내 조선의 지배계층으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그 역사 속의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자, 유벤투스. 먼저 사림이란 뭐냐? 쉽게 말하면 성리학 근본주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리학 근본주의. 그게 성리학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한판 붙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려 말의 신진 사대부들 중에서 세왕조 건국에 참여했던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물론 이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도 조선 건국에 참여해가지고 정치 권력 일선에 등장한 사람도 있어요. 아, 그렇다면 이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우리가 이제 살인파라고 부르죠. 살인파. 자, 이제 훈구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훈구는 기득권 세력으로 왕권의 위협이 됩니다. 조선 건국에 참여했는데 어떡해요? 자, 훈구는 넓은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가 있어요. 넓은 의미로는 조선 건국에 참여했던 사람들, 좁은 의미로는 바로 이 조선 역사상 어떻게 보면 왕이 될 수가 없는데 되게 만든 사람이 있죠. 어, 세조의 즉위를 도운 공신들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훈구는 바로 이 좁은 의미의 훈구입니다. 자, 이들이 정통성이 없는 세조를 왕위에 올리는 과정에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부와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 많은 부정부패라든가 권력의 남용의 문제가 벌어지게 돼요. 근데 요거를 지방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한 무리의 세력들 있죠. 바로 살인들. 성리학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자,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대의명분, 그리고 도덕성, 그 다음에 소신제가 치국평천하. 개인의 수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따라서 잘못된 게 있으면 목숨을 걸거나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 살인들이 마침내 중앙으로 대거 진출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살인들의 슈퍼스타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중앙으로 올라가면서부터입니다. 우선 뭐 학문적 능력을 출중합니다. 따라서 과거를 통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자 했었던 조선 9대왕 성종이 이 중앙으로 올라왔던 살인들을 3사 엄간직으로 배치합니다. 여기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성종하면 떠오르는 거, 홍문관을 설치했고 경국대전을 완성시키면서 조선의 유교 통치 체제를 확립했다. 3사는 뭐였죠? 그렇지. 사원부, 관리의 부정부패 및 비리감찰, 사관원, 관쟁, 그리고 홍문관, 바로 학문연구기관. 자, 이것들은 이제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하는 언론기관이죠. 따라서 이 살인들이 성종 때 훈구의 부정부패 등과 권력 독점을 비판하게 되는데, 훈구와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왕이 훈구와 살인들 사이에서 적절한 조율만 잘해주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종은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을 등용했지만 살인에게 너무 많은 힘이 가는 건 또 원치 않았어. 이 조화와 균형 속에서 이제 대립각을 세웠는데, 자, 그렇지 못한 왕이 등장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화라는 것이 이후 성종 이후 즉위한 연산군 때부터 총 4차례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먼저 사화의 의미는 살인에 대한 훈구 및 왕의 정치적 공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오사와 갑자사화는 모두 연산군 때 벌어진 일, 기묘사화는 연산군 이후 즉위한 중종, 을사사화는 중종의 중종의 뒤에 뒤를 이은 명종 때 발생하게 됩니다. 네 차례 사화는 사림의 성장에 큰 타격을 주게 돼요. 자, 이 네 가지 사화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 들이 쭉 나와 있는데, 요것들을 머릿속에 두고 각각의 시간 속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무오년에 일어난 사화인데 이 발단은 바로 이 김종직이 적은 조의제문이라는 것입니다. 조의제문. 항우가 여러분 항우는 알죠? 그 한나라의 초대 황제인 항고조 유방과 대립각을 세웠었던 그 항우. 이 항우가 초나라의 왕이었던 의제를 죽인 거를 이제 빗댄 거예요. 그러니까 의제를 추모한다는 뜻인데 문제는 이게 세조가 단종을 쫓아낸 것을 약간 비꼬는 듯하는 거지. 이제 살인들이 봤을 때는 세조의 즉위 자체는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자, 이제 그러던 중에 연산군이 즉위하고 성종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이 조의제문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좀 있어. 실록을 연산군이 봤다고 하는데 연산군은 실록을 보지 않습니다. 이 당시 실록 편찬을 책임지고 있던 많은 책임지고 있던 훈구들이 요것만 따가지고 연산군한테 보여줘. 요것만 따가지고. 그러니까 조의제문 적혀있는 부분만 따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 무오사화로 3사에서 활동 중이던 살인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휩쓸려 갑니다. 자, 안 그래도 연산군은 아버지인 성종이 강력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심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이 권력을 견제하는 3사 은관직에 배치되어 있는 살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연산군이 살인들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적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무오사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산군이 폭군이긴 하나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왕들이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할 수가 없어. 명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무오사와는 연산군이 자기의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갑자사화입니다. 갑자사화. 엄마의 원수를 갚자라고 외우면 쉽죠. 예, 갑자사화는 갑천인을 일어난 겁니다. 자, 연산군은 그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윤 씨는 성종과 그 왕실의 어른들에 의해 가지고 폐위되었다가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그 드라마에서는 이쪽 극적 효과를 위해서 어머니가 피토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손수건인가? 하여튼 그걸 보고 연산군이 폭주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 전부터 알고 있지 않았을까? 암암리에. 근데 이거를 마치 묵은지처럼 내 생각이에요. 그냥 푹 묵혀놨을 것 같아. 그래서 사림 훈구 가릴 것 없이 벌어진 대대적인 숙청인데 그렇다면 연산군을 견제할 수 있는 절대 권력 연산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역사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해석이 들어가는 거잖아. 조선 역사상 하고 싶은 거를 할 만큼의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는 거는 연산군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연산군은 이 두 차례의 사활을 거쳐서 절대적인 권력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백성들을 위해 쓴 게 아니라 되려 백성들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나아가서 조정의 대신들의 목숨줄을 죄는 용도로 쓰다 보니 궁지에 몰렸던 훈구 대신들이 연산군을 쫓아내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중종 반정이에요. 중종 반정. 자, 중종은 연산군의 이복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종 역시도 어떻게 보면 왕이 될 가능성이 없었는데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정통성이 떨어져. 정통성이 떨어지는 왕은 이 정통성을 내보이기 위해 가지고 부단히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지켜줄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찾게 돼요. 그 주변을 살펴보니 살인들의 또 다른 슈퍼스타 바로 정암 조광조를 찾게 됩니다. 자, 이 지묘사화는 바로 이 조광조 세력들이 쓸려 나가는 사건인데 조광조는 왕도 정치의 실현을 주장하며 완벽한 성리학 국가가 목표예요. 따라서 조광조가 얘기하는 거는 군주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 성악 군주를 내세워. 그리고 이 자기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을 펼치는데 지방에 있는 살인들을 과거만으로 뽑아가기에는 한계가 있어. 따라서 추천으로 등용하는 현량과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궁궐 내에 도교 행사를 하던 소격서를 폐지. 이것도 나름 좀 급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종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뭐 불안감을 좀 느끼는데, 중요한 거는 바로 위훈 삭제 문제. 공신의 칭호를 삭제하는 이 급진적인 정책이 조광조의 발목을 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종 반정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조사해서 그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리겠다는 거야. 자, 5살짜리 아이도 내 주머니에 있는 거 가져가면 싫어요. 뭐 정말로 공이 있냐 없냐를 떠나가지고 이미 공신에 책봉되어서 많은 포상을 받았는데 그거를 재조사해서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가만 안 있죠. 그래서 훈구 세력들이 중종과 손을 잡고 조광조를 제거한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입니다. 기묘사화. 그래서 뭐 중종이 어쩔 수 없이 훈구의 의견을 들어줬다. 근데 요즘 학계에서는 기획, 연출 모든 것들이 아마 중종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실록에 보면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조광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는 죽을 거라 생각조차 못하는 거였던 거야. 그만큼 이제 중종이 자기를 신뢰하고 있다 생각했었는데 여러분들 표현을 쓰면 이제 통수 맞은 거죠. 자, 그다음에 1545년에 있었던 을사사화는 전왕과 현왕의 외척 간 세력 다툼입니다. 자, 중종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인종. 야, 이 참 오래 살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왕이에요. 이 자질이라든가 천성 자체가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좀 일찍 죽어버렸고. 둘째 아들이 왕이 올랐는데 그 명종. 공교롭게도 둘 다 어머니 성이 윤씨예요. 따라서 인종 쪽 외척을 대윤, 명종 쪽 외축을 소윤이라고 하는데 이 대윤이 살인들을 좀 후원해주고 그들을 좀 비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이 대윤에 있었던 대윤편에 섰던 살인들도 꽤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윤이 명종 때 대윤 계열들을 공격하면서 많은 살인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게 이제 을사사화. 야, 이 네 차례 사화로 뭐 거의 씨가 말라가는데 피는 말라 피네. 유벤투스의 캐치프라이즈 끝날 때까지 함께 끝난 게 아닙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배출될 수 있었던 것 바로 지방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했었던 서원입니다. 서원.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것들이에요. 자, 서원은 제사와 교육기관을 함께하는 건데 그들이 존경하는 유학자들을 뭐 모시는 공간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서원마다 모시는 유학자들이 달라요.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공부하는 내용과 해석도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또 나중에 다른 역사적 물줄기를 트게 됩니다. 지방의 양반 자제의 교육을 담당하는 곳으로서 최초의 서원은 영주에 있는 백운동 서원입니다. 그 풍기군수였던 주세붕이 세웠는데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최초의 사익서원이 바로 또 이거야. 그러니까 백운동 서원이 국가로부터 현판을 받는데 소수서원이지. 이름이 소수란 이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익서원은 토지 노비 서적을 지원받고 세금을 면제받게 돼요. 그 지방사회 설리학을 보급하고 이곳에서 많은 정치적 여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 옥산서원. 그다음에 울산에는 이제 구광서원이 있습니다. 언양이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림들이 지방에서의 영향력 하면 또 향약을 빼놓을 수 없어요. 향약은 말 그대로 향촌의 자치구역인데 법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죠. 사회를 굴려가는 것은 법이 아니라 인간의 양심에 근거한 도덕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이 어긋나는 사람들을 또 처벌하기 위한 수단이 이제 법인 거고. 어쨌든 이 향약은 중종대 살인들이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하는데 이황 이 선생 두 분이 우리의 실정에 맞는 것을 제작하게 됩니다. 자, 이 향촌 사회에서 살인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살인들이 사하로 비록 침체를 겪었으나 서원과 향약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등에 업고 중앙으로 마침내 장악하게 됩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이렇게 흙탕물로 지금 뿌연데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한다고 하면 이게 결국 넘쳐나겠죠. 넘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정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바로 사림이 중앙을 장악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림이 중앙으로 진출했을 다음 문제야. 자, 이들은 학문적 정치적 의견 차이로
나뉘게 됩니다. 살인들이. 자, 먼저 주로 신진 살인들이 많았었고 훈구, 즉 외척 문제. 자, 이제 훈구에 대한 문제가 돼 있었는데 요즘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외척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외척도 함께 적도록 해보겠습니다. 외척들과 정치적으로 협력할 수 있냐 없냐 안 된다고 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황과 조식의 학통을 계승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황 조식 각각 안동과 산청에서 활동을 했은 분이에요. 따라서 이제 영남 지역 출신들의 살인들이 많겠죠. 서인 같은 경우에는 기성살인들이 많습니다. 자, 이들은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훈구 외척들과 협력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살인에게 상당히 온건하고 친화적인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또 이들은 이이와 성원의 학통을 계승한 사람들이 많았었고 출신 지역들이 경기도 혹은 충남 지방, 그래서 기호학파를 형성했었어요. 자,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동인이 먼저 형성이 되었는데 이 동인 쪽이 세가 커지니까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느 한쪽에 몰린다는 것은. 그래서 이가 나는 서인이다 라고 이제 자정을 하게 돼. 따라서 이 문화에 있던 제자들이 서인으로 가담하면서 동인 서인이라고 하는 구도가 딱 잡히게 되고 동인은 이황 계열의 영남학파 살인들, 서인은 이이와 성원 계열의 기후학파 살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이제 뭐 정치적 학문적 차이로 요렇게 선이 그어졌던 것이 완전하게 정해지는 것은 결국 이제 이조전랑 문제, 이조전랑 임명을 두고 형성되어 있던 두 파가 이제 완전히 정치적인 의견을 달리하는 붕당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붕당은 분명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공론에 따른 정치를 추구한다는 점. 이제는 자기의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치열한 정치적 논쟁과 과정을 거쳐야 되고 정당성을 획득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진보를 했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여론을 조성하는 살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까 서원에서 교육을 한다 했었잖아요. 서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붕당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망주들이라 해야 돼. 각 붕당별로 그 젊은 세력을 육성한다 해야 될까? 이 서원별로 각각 학문을 달리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미 붕당이 형성되어 가지고 들어온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서원이 또 이 붕당의 근거지이자 또 이제 여론이 조성되는 기관이기도 하고, 자, 산림과 마찬가지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이건창이 쓴 당위통략이란 책에 이른바 을해년에 있었던 당론인데, 자, 요러한 것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대단히 고생 많았고 삶을 즐기고 웃고 사랑하는 넉넉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피노알라 피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